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빅2의 큰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는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월마다 열리는 중국의 경제공작 회의도 이번 주에 열릴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FOMC 회의에서는 무조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주요 체크 포인트들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MTN의 김정우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체크 포인트가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고 나서 과연 어떠한 액션들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어제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미국의 국채 만기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나타난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6년 월별로 미국 국채 만기 스케줄을 보시면 2월 달부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과연 이런 물량들을 다시 재매입해 줄 것인가? 재매입해 주지 않는다면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7년에 잠깐 줄어드는 듯 했다가 2018년과 19년에 급등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5개년간 다시 제로금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원인도 경기가 이 5년 안에 빠르게 좋아지지 않으면 이 국채 물량을 결국 소화하지 못하면서 다시 제로금리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채 만기를 앞으로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에 대한 스케줄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러한 부담들 때문에 현재 전체 경제에 대한 위험 부담, 개별 기업, 개별 국가에 대한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죠. 특히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BAA 등급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AA 등급과 이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모든 기업들이 힘들다라는 느낌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먼저 도산할 가능성, 그래서 M&A 같은 것들이 내년에 오히려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 당연히 기피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페트로브라스라고 하는 브라질의 최대 국영 석유 회사가 지금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대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시즌입니다. 그것도 또 공교롭게도 2월 달부터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쏟아부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증시도 돕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도 돕고 미국 경제도 도왔는데 이때 이 저금리를 기조로 해서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갔거든요. 근데 에너지 기업들이 많은 돈을 빌려가서 엄청난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기들이 전부 2016년 2월 달부터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뭐 발레를 포함한 브라질 기업들, 그다음에 러시아 기업들, 가즈프롬 같은 러시아 가스 기업들도 대부분 다 2016년부터 이런 만기들이 돌아오는데요. 자, 이 미국도 국채 만기를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가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위험해 보이는 이런 에너지 기업들은 앞으로 회사채 만기를 어떻게 소화해 나갈 거냐.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소화해 나갈 수 있느냐에 시장의 의구심을 가지면 이들 기업들의 CDS나 금리는 당연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들이 현재 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국가들 중에서는 베네수엘라가 거의 뭐 디폴트 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지금 2009년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 부분을 계속 재정 적자로 메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이 국가가 부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베네수엘라 정도가 부도난다고 해서 주변 국가로 뭐 위기가 확산되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위험 국가, 위험 기업들은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위험 기업과 위험 국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돌아오는 국채 만기, 회사채 만기들을 과연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보다 중요한 것이 그 금리 인상 이후인데요.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전략의 키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 시장, 채권 시장 얘기는 먼 나라 얘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환율과 금리,
그리고 주식 시장의 뭐 주가지수 이런 것들은 모두 연관을 맺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여러 군데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의미 있었던 것은 지난 주말에 그 하이힐드 채권을 운용하는 게 펀드 쪽에서 뭐 부도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우리 시장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만기 국채를 장기적으로 쭉 놓고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방향이 좀 다른 적도 있었지만 긴 방향으로 보면 항상 일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바닥을 찍고 강력하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의 키 자체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여부, 하이힐드 채권을 포함한 이런 위험 자산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만기별 상환계수를 보시면 장기로 가면 갈수록 상환계수가 높고요. 특히 위기 이후에는 거의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상환계수가 0.5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장기 국채가 불안하게 움직이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불안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전략의 키 자체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속도에 대한 논란입니다. 지금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위원 서베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연준위원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는 여기 놓여 있는데 연준위원들의 서베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갭이 점점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연준위원이 맞을 경우 시장의 예상이 틀렸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더 요동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를 과연 연준위원들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낮은 속도로 갈 것이다라고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의 키 두 가지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인지 여부가 한 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키는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현재 예상하는 바와 연준위원들의 점도표가 너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연준위원들의 점도표가 향후 낮아질 것이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의 키가 맞아야 우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대로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의 축소로 생각하면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다시 상방향, 우상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확신을 주지 못하면 우상향으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아주 좁은 반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체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요인들을 충족한다면 안정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이 또 추가로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관련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낙폭이 크면 클수록 오늘 또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마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그런데 반등을 시도할 때 주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종목군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자기자본 이익률 그리고 PBR을 개념으로 해서 매트릭스를 만든 것인데 이 위쪽에 놓여 있는 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고평가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쪽은 이제 고평가된 것은 모멘텀이 강해서 고평가되었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익도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아래쪽에 놓여 있는 것들, 이익도 별로 안 나면서 저평가되고 있는 업종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킨다면 결국 어떤 게 오르겠습니까? 낙폭과대주, 저평가된 게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여러 가지 안도할 만한 그런 요인들, 말씀드렸던 대로 위험 국가들이나 위험 자산들도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정말 천천히 올릴 거다. 시장과 계속 소통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낙폭과대주인 철강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전혀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보다는 여전히 모멘텀이 강한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미디어 쪽이라든지 음식료 쪽이라든지 가구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은 뭘 사라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주변 여건들을 좀 더 보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강한 뭐 철강이나 사이클 업종들이 좀 더 강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 선택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여전히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일본과 유럽으로는 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유독 미국 쪽에서만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 쪽 펀드라든지 하이힐드 펀드 쪽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쪽에서는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작다고 하더라도 부채 구조가 굉장히 좀 부실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업종별로 봤을 땐 해운, 조선, 건설 이런 업종들 중에서 그 업종 전체가 위험하지만 그들 중에서 더 피해야 될 것은 재무 구조까지 조금 부실해 보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일단 팔아놓고 다시 더 싸졌을 때 산다든지 아니면 더 우량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는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2월마다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아직까지 열리진 않았는데 이번 주에 열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이번 회의에서의 기대감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키워드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뭐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 1대1로 정책에도 방향이 맞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 축소라고 하는 그런 목표도 달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이런 장기적인 플랜에도 맞닿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영기업과 함께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의 상업은행의 부실여신, NPL이라고 하는 부실여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애초에 이제 sak초재근이라고 하죠. 먼저 잘라주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위기로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절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구조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구조조정의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지는지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 또 중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과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의 보험증 가입률을 보시면 특히 이제 농민공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이들의 지금 보험 가입률을 보시면 여전히 제한적인데 인구는 점점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의 농민공들도 점점 보험에 들 가능성, 그래서 핑안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보험주들이 이 중국의 이제 금융주에 투자한다면 과거엔 은행이었지만 이제는 보험주들이 낫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보험 산업의 확장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구조조정을 한다면 어느 업종을 할 거냐. 가장 이제 나타나는 게 철강업종의 가동률 많이 떨어졌죠. 석탄 떨어졌죠. 알미늄, 뭐 시멘트. 대부분 이제 내구 소비재 쪽은 여전히 견조한데 상대적으로 견조한데 이런 원자재 쪽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도 중후반 이후에 이들 업종이 구조조정돼서 공급 과잉 우려를 덜어내게 된다면 가장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들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강이나 뭐 사이클 업종들은 단기적으로도 FOMC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심해진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사서 하반기 정도에 비교적 큰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밑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향후 이제 그 융커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1대1로 정책까지 결부지어진다면 향후 또 수요 확대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국면이어서 내년 중반 이후까지 살아남는 기업들은 아마 싸게 산다면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전략의 키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G2 국가들의 정책에 따른 우리 시장에서의 전략을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